네, 안녕하세요. 유니크 보이스입니다. 2021년 설날이 되었네요. 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어둠의 시간. 조직 내에서 잭 맥모도의 인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체포와 무죄 방면이었을 것이다. 신입자가 입단식을 치른 바로 그날 밤에 치안판사 앞으로 끌려갈 만한 일을 저지른 것은 조직의 역사상 전후후무한 일이었다. 이미 그는 무지무지하게 재미있고 잘 노는 친구로 정평나 있었다. 게다가 성질이 불같아서 전권을 가진 대장조차도 성질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그는 동료들에게 유혈극을 계획하는 데 있어 그 누구도 따를 자 없는 두뇌의 소유자이며 또 누구보다 뛰어난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정말이지 일 하나는 깨끗하게 해치울 놈이야. 고참들은 이렇게 쑥덕거리며 맥모도를 자신이 담당한 일에 끌어들일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 맥긴티는 이미 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신규 조직원이 발군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맹견을 한 마리 거느리게 된 기분이었다. 사소한 일은 조무래기들에게 맡겨도 됐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괴물에게 먹잇감을 던져줄 날이 있을 터였다. 테드 볼드윈을 비롯한 몇몇 단원들은 신참의 빠른 승진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하지만 맥모도 앞에서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았다. 그는 놀기도 잘 놀았지만 싸움에도 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맥모도가 조직의 동료들의 호감을 얻긴 했지만 자신이 훨씬 더 소중히 생각하는 또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에티 셰프터의 아버지는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집에 발걸음을 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에티는 맥모도를 너무 사랑하는 탓에 그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지만 그러면서도 범죄자로 알려진 사나이와 결혼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에티는 어느 날 밤을 꼬박 새운 뒤 아침에 맥모도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를 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리라 마음먹었고 그게 안 되면 관계를 끊으리라 생각했다. 그녀는 맥모도의 하숙집으로 향했다. 맥모도는 진작부터 그녀에게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졸라대고 있었다. 그녀는 맥모도가 거실로 쓰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맥모도는 문 쪽으로 등을 돌린 채 탁자 앞에 앉아서 편지를 읽고 있었다. 방년 19살의 에티에게 갑자기 소녀 같은 장난기가 발동했다. 맥모도는 처녀가 문 여는 소리를 듣지 못한 상태였다. 처녀는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다가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살짝 올려놓았다. 에티가 맥모도를 놀래켜 주려고 했다면 그것은 대성공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놀란 것은 에티였다. 맥모도는 호랑이처럼 처녀에게 덤벼들면서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덜미를 더듬었다. 동시에 왼손으로는 앞에 놓인 편지를 구겨버렸다. 순간적으로 그는 눈을 번뜩이고 있었지만 곧 온몸에 넘치는 흉포함이 놀라움과 기쁨의 자리를 내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순간이었다 해도 평소에 평온한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흉포함을 목격한 그녀는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었다. 아, 당신이구려. 맥모도는 얼굴을 환하게 펴고 말했다. 내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이 여기 왔는데 목이나 조르려 하다니. 여기로 와요, 귀여운 아가씨. 그는 두 팔을 벌렸다. 내 잘못을 보상하게 해줘요. 그러나 에티는 아직도 방금 전의 남자의 얼굴을 순간적으로 스쳐간 죄책감과 두려움의 표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표정이 단순히 놀란 사람의 얼굴은 아니라는 것을 여자의 직관으로 알고 있었다. 그것은 죄책감이었다. 죄책감과 두려움. 잭,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에티는 소리쳤다. 왜 그렇게 날 무서워했던 거죠? 잭, 당신의 양심에 아무 거리낄 것이 없다면 나를 그런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요.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런데 당신이 그 요정 같은 발로 그렇게 살금살금 다가와. 아니에요, 잭.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때 느닷없는 의심이 여자를 사로잡았다. 당신이 읽고 있던 그 편지를 좀 보여줘요. 해티, 그건 안 돼요. 의심은 한층 더해졌다. 다른 여자가 있군요. 그녀는 소리쳤다. 난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안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당신 아내의 편지인가요? 당신이 결혼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어떻게 알죠? 당신은 타지에서 온 사람이고 당신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에티, 난 결혼한 적이 없어. 날 좀 봐요. 맹세하겠소. 당신은 내게 오직 하나뿐인 여성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고 맹세하오. 맥모도가 너무도 열심히 진지하게 말했으므로 그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좋아요. 에티는 외쳤다. 그러면 왜 나한테 그 편지를 안 보여주는 거죠? 내 사랑, 내가 설명해 주리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 편지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소. 그래서 내가 당신과 한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는 것처럼 다른 이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거요. 이건 지부의 사업이고 당신에게조차 비밀이요. 아까 당신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을 때 나는 그 손이 형사의 손인 줄 알고 두려워했소. 이해할 수 있겠소? 에티는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느꼈다. 맥모도는 여자를 껴안고 입맞춤으로 그녀의 두려움과 의심을 녹여주었다. 그러면 여기 내 곁에 앉아요. 여왕이 앉기에는 참 이상한 옥자지만 당신의 가여운 애인이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라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을 위해 더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줄 거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소. 잭, 당신이 범죄자 중에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당신이 언제 살인죄로 법정에 설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 하숙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스카우러 맥모도라고 불렀어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죠. 하지만 무슨 말을 좀 듣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말은 사실이잖아요. 내 사랑,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오.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권리를 찾으려 하는 가여운 사내들일 뿐인걸. 에티는 연인의 목에 매달렸다. 그만둬요, 잭. 제발. 날 생각해서라도 그만둬요.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잭, 보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 부탁할게요.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애원해요. 제발 그만두세요. 맥모도는 여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여자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달래주었다. 내 사랑, 당신은 당신이 지금 부탁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있소. 내가 그곳을 그만두는 것은 나의 맹세를 깨뜨리고 동지들을 저버리는 일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소? 당신이 전후 상황을 알게 된다면 절대로 내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요. 게다가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소? 당신도 조직에서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단원을 고의 탈퇴시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 잭, 그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놓았어요. 난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아버지에겐 저축해 놓은 돈이 약간 있어요. 아버지는 그들 때문에 한시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이곳의 삶에 지치셨어요. 아버지는 언제라도 이곳을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같이 필라델피아나 뉴욕으로 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요. 맥모도는 웃음을 터뜨렸다. 조직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소. 당신은 그들이 필라델피아나 뉴욕으로는 못 쫓아올 것 같소. 그럼 서부로 가요. 아니면 영국. 아니면 우리 아버지의 고향인 독일로. 이 공포의 계곡만 아니라면 어디든지 좋아요. 맥모도는 모리스 형제를 떠올렸다. 내 앞에서 이 고장을 그런 이름으로 부른 사람은 당신이 두 번째요. 그는 말했다. 우리 조직이 이곳 사람들의 삶에 정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는 것 같구려. 우리는 한시라도 그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당신은 테드 볼드윈이 정말 우리를 용서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당신을 두려워하지만 않았다면 벌써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몰라요. 그가 날 쳐다볼 때의 그 음흉하고 굶주린 듯한 눈길을 당신은 알고나 있나요? 젠장!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단단히 버릇을 가르쳐 놓겠소.
하지만 날 좀 봐요, 아가씨. 난 여길 떠날 수 없소.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하지만 당신이 내게 시간을 준다면 이곳을 명예롭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소. 이런 일에서 명예를 지키는 건 불가능해요. 아니요, 그건 단지 당신의 생각일 뿐이요. 하지만 내게 6달의 기한을 준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방식으로 이곳을 떠날 방법을 찾아내겠소. 처녀는 기뻐 뛰었다. 6달. 그녀는 외쳤다. 약속한 거죠? 혹시 7달이나 8달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길어봤자 1년 이내에 우린 이곳을 같이 떠나게 될 거요. 에티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최대한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은 의미 있는 것이었다. 어둡기만 하던 미래에 어렴풋하게 남아 서광이 비춘 것이다. 그녀는 잭 맥모도가 자신의 삶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마음 편안함을 느끼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맥모도는 정식 단원이 되면 조직의 모든 것에 대해 다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곧 전체 조직이 일개 지부에 비하면 훨씬 크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장 맥긴티조차도 모르는 것이 많았다. 그것은 범위사에서 몇 정거장 내려간 곳에 있는 홉슨 패치의 군 대표 때문이기도 했다. 군 대표는 몇 개의 지부를 소나기에 넣고 주무르며 독단적인 방식으로 불시의 권력을 행사하곤 했다. 맥모도는 그를 단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는 소리나지 않게 걷는 교활한 쥐새끼 같은 인간이었다. 그는 아기에 찬 눈으로 사람들을 곁눈질했다. 머리가 반백이 된 그의 이름은 에번스 포트였고 범위사의 대장조차도 거인 당통이 하잘것없지만 위험한 인간 로베스피에르에게 느꼈을 혐오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그에게 느꼈다. 어느 날 맥긴티가 맥모도의 동료 하숙인 스켈런에게 편지 한 통을 주었는데 그 속엔 에번스 포트가 맥긴티에게 보낸 서한이 동봉돼 있었다. 에번스 포트의 편지는 2명의 행동대원 로러와 앤드루스를 범위사에 파견한다는 내용으로 대의를 위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겠노라고 쓰여 있었다. 그러면서 몸주인에게 이 2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적당한 숙소와 편의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다. 맥긴티는 유니언 하우스에서는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므로 맥모도와 스켈런이 이 2사람을 하숙집에서 며칠 머물게 해준다면 감사하겠다는 말을 덧붙여 놓았다. 그날 저녁 2사람이 도착했다. 둘 다 손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었다. 로런은 날카롭고 말수가 적은 중년의 사나이로서 검은 프로코트에 옅은 색깔의 중절모, 그리고 더부룩한 반백의 수염이 꼭 순의 전도사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같이 온 앤드루스는 아직 애티를 벗지 못한 얼굴에 솔직하고 명랑한 태도가 꼭 소풍 나온 아이 같았다. 둘 다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고 모든 점에서 모범적인 단원답게 처신했다. 그러나 2사람은 이 살인 조직에서 누구보다 쓸모가 큰 도구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증명해 보인 살인자들이었다. 로런은 벌써 14차례, 앤드루스는 3차례 살인을 저질렀다. 맥모도는 이들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전혀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들은 공동체를 위해 이타적인 봉사를 한 선한 머슴답게 수줍음이 반쯤 섞인 자부심을 드러내며 과거의 한 일들에 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 목전에 둔 임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었다. 위에서 우리 선택한 것은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이었소. 로런은 설명했다. 상부에서는 우리가 쓸데없이 입을 놀리지 않으리라고 굳게 믿고 있소.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것은 군 대표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하니까. 좋습니다. 우린 모두 한 식구인걸요, 뭐. 넷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맥모도의 짝꿍 스켈런이 말했다. 옳은 말이요. 우린 찰스 윌리엄스나 사이먼 버드를 해치운 일처럼 과거 이야기가 돼버린 일들에 관해서라면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소. 하지만 이번 임무에 대해서는 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못하오. 이 지역에서 내가 할 말이 좀 있는 놈들이 대여섯 있지요. 맥모도는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두 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자가 아이언 힐의 잭 녹스는 아니겠죠? 그 자가 응징을 받는 걸 보려면 아직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소. 그자는 좀 더 기다려야 하오. 혹시 허먼 슈트라우스? 아니, 그자 역시 기다려야 하오. 하하, 두 분한테 억지로 말을 시킬 수는 없죠. 하지만 알고는 싶군요. 로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두 손님은 완강히 침묵했지만 그럼에도 스켈런과 맥모도는 이들이 장난질이라고 부르는 일을 지켜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어느 이른 아침에 맥모도는 두 사람이 계단을 몰래 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스켈런을 깨웠고 두 사람은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었다. 둘이 옷을 입고 내려가 보니 손님들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집을 나가고 없었다. 아직 해 뜨기 전이었으므로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서 손님 둘이 멀찍이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깊이 쌓인 눈을 소리나지 않게 밟으며 손님들의 뒤를 쫓았다. 하숙집은 도시의 변두리에 있었으므로 이들은 곧 도시 외곽에 있는 어느 내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이미 세 사람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로러와 앤드루스는 이들과 고개를 맞대고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이들 다섯 사내는 함께 이동했다. 꽤 많은 숫자가 필요한 큰 거사임에 틀림없었다. 광산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지점에서 낯선 사내들은 크로우 힐로 가는 길을 택했다. 크로우 힐은 대규모 광업소로 뉴 잉글랜드 출신의 겁없는 현장 감독 조시아 H. 던이 정력적으로 일하고 있는 덕분에 공포가 지배하는 세월 동안에도 질서와 규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날이 밝기 시작했고 광부들은 혼자서 또는 335 짝을 지어 까만 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앞쪽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는데 안개 속에서 갑자기 기적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것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위해 갱으로 승강대를 내려보내기 10분 전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수직갱 입구의 공터에는 100여 명의 광부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손을 호호 불며 기다리고 있었다. 날씨는 지독하게 추웠다. 낯선 사나이들은 차고의 그늘 아래 무리지어 섰다. 스켈런과 맥모도는 아래쪽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슬랙더미 위로 기어 올라갔다. 맨지스라는 이름에 턱수염을 더부룩하게 기른 스코틀랜드인 광산 기술자가 차고에서 나와 승강대를 내리라는 신호로 호각을 불었다. 바로 그 순간 깨끗이 면도한 얼굴에 진지한 표정을 한 키 큰 껑충한 젊은이 하나가 갱 입구를 향해 썩 나섰다. 걸음을 옮겨놓던 그는 아무 말 없이 차고 그늘 아래 꼼짝 않고 서 있는 일단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외투 깃을 바짝 올려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죽음을 예감한 현장 감독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느낌을 애써 털어버리고 낯선 침입자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만을 생각했다. 누구냐? 현장 감독은 그쪽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도대체 뭐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어슬렁거리고 있지? 아무 대답도 없었다. 대답 대신 젊은 앤드루스가 한 발짝 나서서 감독의 배에 총을 쏘았다. 대기하고 있던 100여 명의 광부들은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 않고 무력하게 서 있었다. 현장 감독은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몸을 꺾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총탄이 발사되었고 그는 모로 쓰러져 용재 더미 사이에서 손발을 버르적거렸다. 스코틀랜드인 맨지스가 이 광경을 보고 분노하여 병력 같은 고함을 지르며 살인자들을 향해 무쇠 스패너를 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내 두 발의 총탄을 얼굴에 맞고 그들의 발 아래 죽어 넘어졌다. 몇몇 광부들이 몰려나왔고 알아듣기 힘든 동정과 분노의 외침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러나 낯선 사내들 중에서 두엇이 군중들의 머리 위로 유견발 권총을 쏘아대자 광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중 일부는 범이사의 집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기 시작했다. 가장 용감한 광부들 몇이 다시 뭉쳐서 광산으로 되돌아갔을 때 살인을 저지른 깡패들은 이미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두 건의 살인이 자행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 100여 명이나 되었지만 그 중에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스켈런과 맥모도는 집으로 돌아갔다. 스켈런은 어쩐지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난생 처음으로 직접 목격한 살인이 전에 들었던 것만큼 그렇게 재미있는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도시를 향해 서둘러 걸어가는 동안 죽은 감독의 아내의 끔찍한 울부짖음이 뒤를 따라왔다.
맥머도는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심약해진 동료에 대해 전혀 동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말 이건 전쟁이나 마찬가지요. 그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양쪽에서는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요. 급소를 노려서 반격해야 돼. 그날 밤 유니언 하우스의 집회소에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다른 지부에서 나온 살인자들이 크로우힐 광업소의 현장 감독과 기술자를 살해하여 이 회사 또한 지역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공갈과 테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범이사 지부에서도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여 승전고를 울렸기 때문이다. 군 대표가 크로우힐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솜씨 좋은 단원 5을 범이사에 파견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범이사 지부에서 스테이크 로열의 윌리엄 헤이스를 암살하는 것을 요구한 듯했다. 윌리엄 헤이스는 길머튼 지구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광산주의 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도무지 적이 없을 듯한 사람이었다. 그는 어느 모로 보나 모범적인 사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전능한 단체 조직원인 게으른 술주정뱅이 광원들을 해고했다. 사장실 문 앞에 살인 예고장이 나붙었지만 그는 협박에 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유로운 문명국가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 이제 사형은 집행되었다. 테드 볼두인은 잔치의 주인격인 몸주인 옆에 영예로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과 핏바에선 흐리멍텅한 눈은 그가 술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볼두인과 그의 두 동지는 전날 밤을 산속에서 지새웠다. 이들의 머리는 수세미 같았고 옷매무새는 더럽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귀환한 어느 영웅이라도 동지들에게 그보다 더 따뜻한 환영을 받을 수는 없었으리라. 환성이 오르고 웃음보가 터지는 가운데 그 이야기는 몇 차례나 되풀이되었다. 이들은 마차장이 있는 가파른 언덕의 꼭대기에 자리 잡고 밤중에 목표물이 마차를 타고 집에 오기를 기다렸다. 광산주 헤이스는 추위를 막기 위해 옷을 너무 껴입은 탓에 미처 권총을 꺼내지 못했다. 이들은 헤이스를 마차에서 끌어내려 쏘고 또 쏘았다. 그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단원들을 웃기기 위해 그 비명 소리는 몇 번이나 되풀이되었다. 그놈이 어떻게 꾀꾀거렸는지 다시 들어봅시다. 형제들은 이렇게 외쳤다. 죽은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살인에는 무한한 극적 재미가 있는 데다가 이들은 길머튼의 스카우러들에게 범이사의 단원들도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한 가지 돌발 사태가 있었다. 이들이 잠잠한 몸뚱이를 향해 아직도 총알 세례를 퍼붓고 있는데 어느 부부가 마차를 타고 길을 올라왔다. 처음에는 부부를 다 쏴버려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이 부부는 광산과는 아무 상관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뻥끗했다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무서운 협박과 함께 부부를 그냥 보내주었다. 복수를 끝낸 당당한 새 단원은 피에 젖은 시신을 고분고분하지 않은 모든 사장들에 대한 경고 표시로 내버려두고 용광로와 슬랙덤이 바로 옆까지 내려온 울창한 숲속으로 서둘러 피신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훌륭하게 처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돌아와 동료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었다. 스카우러에게는 대단한 하루였다. 계곡을 뒤덮은 그늘은 더욱 짙어졌다. 그러나 현명한 장군이 공격의 순간을 잘 선택하여 그 효과를 배가시키고 일단 공격을 시작한 뒤에는 적들이 자신을 추스를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는 것처럼 대장 맥긴티는 아기에 찬 눈으로 묵묵히 공작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획책했다. 바로 그날 밤. 반쯤 술 취한 무리가 뿔뿔이 흩어져 돌아가자 맥긴티는 맥모도의 팔을 끌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눈 내실로 들어갔다. 그가 말했다. 이보게, 이제야 자네한테 꼭 맞는 일을 찾아냈네. 자네가 직접 그 일을 하게. 그 말씀을 들으니 영광입니다. 맥모도는 대답했다. 맨더스와 레일리 두 사람을 데리고 가게. 두 사람한테는 일이 있다고 통보해 놓았네. 우리는 체스터 월콕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이 지역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자네가 그 자를 거꾸러뜨릴 수만 있다면 광산 지역의 모든 지부에서 감사의 말을 듣게 될 거야. 어쨌든 최선을 다하기로 하죠.
그런데 그자는 누구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맥긴티는 언제나 입에 문 채 반은 씹고 반은 피우는 담배를 내려놓고 공책을 한 장 찢어내 대충 약도를 그렸다. 이자는 아이언 다이크 회사의 현장 감독이라네. 보통 내기가 아니지. 전쟁 경험이 있는 나이든 퇴역 하사관인데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머리털은 허옇게 센자라네. 우린 그자에게 벌써 2차례나 사람을 보냈지. 하지만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고 짐 카나웨이는 그자에게 목숨을 잃기까지 했다네. 자, 이제 자네가 그 일을 맡게. 이게 그 집이야. 여기 지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언 다이크 내거리에 있는 외딴 집이지. 총성이 들릴만한 거리에는 다른 집이 없어. 낮에는 안 되네. 그자는 총을 지니고 다니는 데다가 물어보지 않고 총을 뽑아서 쏘는데 동작이 빠르기도 하거니와 쏘았다 하면 백발백중이거든. 하지만 밤에는 말이야. 그자랑 마누라, 새 아이, 그리고 하녀 하나가 집에 있는데 살피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네. 전부 아니면 전무야. 그 집 문 앞에 발파용 화약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도화선을 달면 그자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내가 짐 카나웨이를 쏘았다고 하지 않았나? 왜 카나웨이를 쏘았습니까? 도대체 그게 자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카나웨이는 밤중에 그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총을 맞았어. 자네하고 나한테는 그 정도로 충분하네. 자네가 그 일을 해결해야 해. 그 집에는 2 여자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같이 보냅니까? 할 수 없지. 그 자리 잡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거든.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그들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자네 지금 무슨 바보 같은 수작을 하고 있나? 꽁무니를 빼는 건가? 고정하십시오, 의원님. 고정하세요. 제가 언제 몸주인의 명령 앞에서 몸을 사리는 언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옳든 그르든 판단하는 것은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면 할 텐가? 물론 해야죠. 언제? 그 집을 미리 둘러보고 계획을 짜려면 하루 이틀은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좋았어. 맥긴티는 맥모도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 일은 자네에게 맡겨놓겠네. 자네가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오는 날은 그야말로 기쁜 하루가 될 걸세. 그것은 저들 모두를 한꺼번에 무릎 꿇릴 마지막 공세가 될 거야. 맥모도는 자신에게 갑자기 맡겨진 임무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했다. 체스터 윌콕스가 사는 외딴 집은 그곳에서 8km가량 떨어진 인근 계곡에 있었다. 맥모도는 사전 답사를 위해 그날 밤 혼자 그곳으로 출발했다. 그가 답사를 끝내고 돌아온 것은 다음날 낮이었다. 맥모도는 다음날 2명의 행동대원 맨더스와 레일리를 만나보았다. 이들은 사슴사냥이라도 가는 것처럼 들떠있는 겁없는 젊은이들이었다. 이틀 뒤 이들 셋은 완전 무장한 채 도시 외곽에서 만났다. 이 중 한 사람은 광산에서 쓰는 발파용 화약을 담은 자루를 메고 있었다. 이들이 외딴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였다. 바람이 심한 밤이었고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이질어진 달이 가끔씩 모습을 나타냈다. 이들은 맹견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경고를 사전에 받았기 때문에 권총에 공이치기를 당겨놓은 채 조심스럽게 전진했다. 그러나 세찬 바람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움직이는 것이라곤 머리 위에서 흔들리는 나뭇가지뿐이었다. 맥모도는 외딴 집 문 앞에서 잠시 귀 기울였다. 그러나 집안은 쥐죽은 듯 조용하기만 했다. 그러자 그는 문 앞에 폭약자루를 기대놓고 칼로 그 속에 구멍을 낸 후 도화선을 연결했다. 그리고 도화선에 불을 붙인 다음 2 동지들을 데리고 헐레벌떡 달아나 먼 곳의 도랑 속에 안전하게 몸을 숨겼다. 지축을 울리는 폭발음과 함께 와르르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들은 임무를 완수한 것이다. 피로 물든 조직의 역사에서 이 이상 깨끗하게 처리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오호 통제라 그토록 치밀하게 계획해서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긴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자신이 저격 대상자로 찍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데다가 여러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걸 보며 바짝 경각심을 갖게 된 체스터 윌콕스는 하필이면 거사 전날 식소를 데리고 안전한 비밀 가옥으로 이사했다.
새로 옮긴 집에선 경찰관 한 명이 항상 집 앞에서 경비를 섰다. 세 사람이 발파용 화약으로 무너뜨린 것은 빈집이었고 엄격한 퇴역 하사관은 아이언 다이크 광산에서 여전히 군기를 잡고 있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맥모도는 말했다. 그 자는 제가 맡겠습니다. 제가 1년을 기다리는 한이 있어도 그 자를 거꾸로 뜨리고 말겠습니다. 범이사 지부는 맥모도에 대한 감사 및 신뢰의 표시로 그의 고집을 만장일치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 문제는 일단 그렇게 종료되었다. 몇 주일 뒤 윌콕스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맥모도가 자신에게 맡겨진 미호안의 과업을 다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한 것이 대자유인단의 방식이었고 스카우러들의 행동이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의 끔찍한 존재에 의해 위협받아온 거대하고 풍요로운 지역을 이런 식으로 지배해왔다. 더 이상의 범죄 이야기로 이 책을 도배할 필요가 있을까? 스카우러와 이들의 방식에 관한 설명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러한 행위들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역사책에는 대담하게도 조직의 단원 둘을 체포했던 경찰관 헌트와 에번스의 저격 사건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은 범이사 지부에서 계획한 것으로 비무장 상태에 있는 사내 둘을 무자비하게 살해한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였다. 또한 대장 맥긴티의 명령에 따라 죽지 않을 만큼 구타당한 남편을 간호하던 라베이 부인의 저격 사건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것이다. 젠킨스 노인이 살해당한 직후 연달아 그의 동생이 피살된 사건, 제임스 머독이 중상을 입고 불구가 된 사건, 스텝하우슨의 집 폭파 사건, 스텐달 부부 살인 사건은 모두 한 해 겨울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이었다. 공포의 계곡에 들이운 그늘은 더욱 짙어졌다. 봄이 오면서 시냇물은 졸졸 흘렀고 나뭇가지마다 꽃이 피어났다. 겨우내 얼음장같이 싸늘한 소나기에 붙들려 있던 자연에는 새 봄의 희망이 있었지만 공포의 굴레 속에 사는 남녀들에겐 어떠한 희망도 없었다. 1875년 초여름, 사람들의 머리 위에는 너무도 어둡고 두꺼운 구름장이 드리워 있었다. 유니크 보이스. 위험. 그것은 폭력이 절정에 달할 때였다. 이미 내부 일을 담당하는 집사로 임명되어 언젠가 몸주인 맥긴티의 뒤를 이을 유력한 후계자가 된 맥모도는 이제는 동지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문역이었다. 그의 도움과 조언 없이는 아무 일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조직 내에서 그의 주가가 높아질수록 범이사의 거리에서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찌푸려졌다. 깡패들의 폭력 행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압제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뭉치기 시작했다. 헤럴드 사옥에서 비밀 집회가 열리고 있다는 둥, 양민들 사이에 소형 무기가 분배되고 있다는 둥의 소문이 집으로 흘러들었다. 그러나 맥긴티와 그의 부하들은 그러한 보고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다. 자신들은 수가 많고 의기가 높고 충분히 무장하고 있지만 적들은 흩어져 있고 무력했다.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시민들의 동요는 탁상 공론으로 끝나고 말 터였고 조직원들을 체포했다가도 다시 풀어주고 말 게 분명했다. 맥긴티, 맥모도, 그리고 가장 대담한 축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다. 5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다. 토요일에는 항상 지부에 밤모임이 있었으므로 맥모도는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설 채비를 하고 있었다. 조직의 가장 약한 형제 모리스가 집에 찾아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의 이마에는 근심스런 주름살이 잡혀 있었고 온화한 얼굴은 어둡고 수척해 보였다. 맥모도 씨, 단둘이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요. 내가 전에 솔직히 터놓고 한 말에 대해 비밀을 지켜주신 일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소. 대장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묻기 위해 몸소 찾아오기까지 했는데도 말이오. 나를 믿고 한 말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었겠소? 물론 내가 형제의 말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오. 그건 잘 알고 있소이다. 하지만 안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맥모도 씨뿐이요. 지금 여기에는 비밀이 간직되어 있지요. 모리스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댔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구려. 그것은 내가 아닌 조직의 다른 사람에게 가야 했소.
내가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털어놓는다면 틀림없이 살인이 일어날 거요. 하지만 그 얘기를 감춰둔다면 우리 모두가 파멸하게 될지도 모르오. 하나님,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맥모도는 상대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모리스는 사지를 온통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맥모도는 잔에 위스키를 따라서 건네주었다. 형제 같은 사람에게는 이게 약이 되지요. 그는 말했다. 자, 어서 말해보시오. 모리스는 잔을 들이켰고 하얗게 질린 얼굴에 어느 정도 화색이 돌았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겠소. 그는 말했다. 어떤 탐정이 우리 뒤를 쫓고 있다오. 맥모도는 아연히 모리스를 바라보았다. 아니 여보쇼, 당신 미쳤구려. 그는 말했다. 원래 이곳엔 경찰과 탐정들이 득실거리지 않소. 그런데 그자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단 말이오? 아니요. 그는 여기 사람이 아니오. 귀하가 말했듯이 우리는 여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소이다. 하지만 귀하는 핑커튼 탐정 사무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소. 그런 이름을 신문에서 본 적은 있죠. 그쪽의 손에 일단 걸리면 옴치고 뛸 재간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오. 그것은 정부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많은 식으로 추진하는 일이 아니오. 그것은 성과가 있을 때까지,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려들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중대한 사업이란 말이오. 핑커튼 소속의 탐정이 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 끝장난 거요. 그자를 죽여버려야겠군.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그거요. 그건 지부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요. 아까 내가 살인이 날 거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렇소. 하지만 살인이라는 게 뭐요? 이곳에서는 아주 흔한 일 아니오. 옳은 말이오. 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죽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쳐주고 싶지 않소. 그러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영원히 잃어버릴 거요. 하지만 우리 자신의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판국에 내가 대간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모리스는 어쩔 줄 모르고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맥모도는 그의 말을 듣고 크게 동요한 듯 했다. 위험이 닥쳐왔고 그것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모리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모리스의 어깨를 움켜잡고 거세게 흔들었다. 이 봐요! 날 좀 보시오! 맥모도는 흥분에 못 이겨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다. 초상집의 노파처럼 그렇게 앉아서 통곡해봤자 얻는 것이 뭐가 있겠소? 사실을 꼼꼼히 따져봅시다. 그가 도대체 어떤 놈이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있지?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자에 대해 알게 됐소? 하필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요? 내가 귀하를 찾아온 것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귀하밖에 없기 때문이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이 지역에 오기 전에 동부에서 장사를 했소. 그곳에 절친한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전신국에서 일하고 있지요. 나는 어제 그 친구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소이다. 맨 윗부분에 그 얘기가 있지요. 귀하가 직접 읽어보시오. 맥모도는 다음과 같은 글을 읽었다. 그쪽 스카우러들의 동향은 어떤가? 이쪽 신문에는 그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실리고 있네. 자네니까 하는 말이지만 거기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네. 대기업 5군데와 철도회사 2군데서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 이 대기업 집단은 틀림없이 목적을 달성할 걸세. 이들은 아주 작정하고 일에 뛰어들었지. 핑커튼이 이들의 의뢰를 받아서 공작을 진행시키고 있다네. 핑커튼의 수하 중에서 제일 유능한 버디 에드워즈가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지. 이들은 스카우러의 준동을 막는 것을 급선무로 생각하고 있네. 그리고 추신을 읽어보시오. 모리스가 말했다. 물론 내가 자네에게 말한 것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이지. 그래서 그 이상은 모른다네. 매일같이 기묘한 암호문을 맡아서 처리하는데 그 뜻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 맥모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든 채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안개는 순식간에 걷히고 심연이 앞을 가로막았다. 이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맥모도가 물었다.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 않소.
하지만 이 사람, 당신 친구에게는 편지로 얘기할 만한 친구가 더 있지 않겠소? 글쎄, 친구가 한두 명 정도는 더 있을 거요. 지부의 단원들 중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내가 그런 걸 묻는 것은 당신 친구가 이 버디 에드워즈라는 작자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자를 잡아내는 것은 식은죽 먹기거든.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난 이 친구가 그에 대해서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오. 이 친구는 업무를 처리하는 도중에 그런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오. 그가 이 핑커튼 소속의 탐정을 어찌 알았겠소? 맥모도는 몸을 움찔했다. 젠장! 그가 부르짖었다. 그자는 이제 내 손안에 든 거나 마찬가지요. 여태껏 그걸 모르고 있었다니 난 정말 바보였소. 하나님. 하지만 우린 정말 운이 좋은 거요. 그자가 무슨 해를 끼치기 전에 그자를 잡고 말 테니까 말이오. 이 봐요, 모리스.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겠소? 물론이요. 내 부담을 덜어주기만 한다면야. 그렇게 하겠소. 형제가 뒤로 물러나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하지. 형제의 이름은 입에 올릴 필요도 없소. 이 편지가 나한테 온 것처럼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겠소. 어디 마음에 드시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요. 그러면 일은 나한테 맡기고 이제 안심하시오. 자, 나는 이제 지부에 내려가 봐야겠소. 우리는 곧 저 핑커튼이라는 교활한 인간을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요. 설마 그 사람을 죽이진 않겠지요. 모리스 형제, 당신은 모르면 모를수록 양심도 편해지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될 거요.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그저 구경이나 하시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하겠소. 모리스는 슬프게 고개를 저으며 방을 나갔다. 내 손에 그 사람의 피를 묻힌 기분이요. 그는 신음했다. 어쨌든 자기 방어는 살인이 아니거든. 맥모도는 험악한 얼굴로 씩 웃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하니까. 그자를 여기에 오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자가 우리를 잡아먹고야 말 거요. 그런데 모리스 형제, 우리는 어쨌거나 형제를 몸주인으로 뽑아야 하겠소. 조직을 구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형제가 분명하니까 말이오. 하지만 맥모도의 행동으로 보아 농담조의 말과는 달리 그가 이 소식을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죄의식 때문이거나 핑커튼 조직의 명성 때문이거나 또는 돈 많은 대기업에서 스카우러 소탕에 나선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 때문이건 그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결심한 듯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 자신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문서를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 듯했다. 그는 지부에 가는 길에 셰프터 노인의 집에 들렀다. 셰프터는 그에게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나 그가 창문을 두드리자 에티가 나왔다. 맥모도의 눈에 아일랜드인 특유의 장난기는 없었다. 에티는 그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 뭔가 위험이 닥쳐왔다는 것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군요. 그녀는 외쳤다. 잭, 당신 신변에 위험이 닥친 거예요. 내 사랑,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니라오. 하지만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떠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소. 떠난다고요? 난 전에 당신에게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겠다고 약속했소. 그런데 때가 된 것 같소. 나는 오늘 밤 새로운 소식을 들었다오. 나쁜 소식이요. 일이 터질 것 같소. 경찰? 핑커튼이라고. 하지만 내 사랑, 당신은 말해도 모를 거요. 그리고 그게 나 같은 부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를 거고. 나는 이 일에 너무 깊이 말려들었소. 그리고 급하게 여기서 몸을 빼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당신은 나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소. 잭, 그게 당신을 구하는 일이라면요. 에티, 난 어떤 면에서는 정직한 사람이요. 나는 세상에 그 무엇을 준다 해도 귀여운 당신 머리에 머리카락 한 올도 다치게 할 수 없소. 그리고 영원한 당신의 자리인 구름 위에 황금빛 옥자에서 당신을 한 치라도 끌어내릴 수 없소. 당신, 내 말을 믿어줄 테요. 에티는 살그머니 남자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요. 그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니까. 이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터질 거요. 나는 그것을 뼈저리게 예감하고 있소. 우리 조직에서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내가 그중 한 사람이요. 그런데 밤이든 낮이든 내가 이곳을 떠나게 된다면 당신과 함께 갈 거요. 잭, 난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함께 갈 거요.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을 뒤에 남기고 떠날 수 있겠소? 경찰에 피해 다니느라 당신에게 편지 한 장 전할 기회조차 없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오. 당신은 나와 함께 가야 하오. 내가 전에 살던 곳에 마음씨 착한 여자분이 한 사람이 있어.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 줄 테니 우리가 결혼할 때까지 거기서 머물도록 해요. 그렇게 해주겠소? 좋아요, 잭. 당신을 따라가겠어요. 나를 그렇게 믿어주다니 정말 고맙소. 당신의 마음을 악용한다면 나는 정말 천벌을 받을 거요. 자, 내 말 잘 들어요, 에티. 당신에게 사람이 갈 거요. 그러면 지체 없이 기차역의 대합실로 가시오. 그리고 내가 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줘요. 낮이든 밤이든 당신 말대로 하겠어요, 잭. 자신의 탈출 준비를 끝내놓고 다소 마음이 놓인 맥모도는 집으로 향했다. 지부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복잡한 암호를 주고받은 다음에야 비밀 엄수를 맹세한 실외 경비와 실내 경비원의 앞을 통과할 수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요란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긴 방에는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는데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도 몸주인의 헝클어진 검은 머리, 볼두인의 잔인하고 악의에 찬 얼굴, 비서 헤러웨이의 욕심 사나운 얼굴, 그리고 지도자급에 속하는 열대 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소식에 대해 상의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형제, 그대를 보게 돼서 정말 반갑구먼. 의장이 소리쳤다. 솔로몬의 현명한 판결을 기다리는 일이 여기 있네. 랜더와 에건 문제입니다. 맥모도가 자리에 앉자 옆 사람이 설명해 주었다. 스타이스타운에서 크레브 노인을 저격한 공로로 지부에서 주는 상급을 두 사람 다 자기가 갖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누구의 총알에 맞았는지를 알아야죠. 맥모도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다. 좌중은 평소와는 다른 그의 표정에 주목했다. 기대에 찬 침묵이 흘렀다. 훌륭하신 몸주인님. 맥모도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긴급 안건을 발의합니다. 맥모도 형제가 긴급 안건을 발의한다. 맥긴티가 말했다. 조직은 긴급 안건을 가장 먼저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형제, 우린 그대의 말을 경청하겠다. 맥모도는 주머니에서 문제의 편지를 끄집어냈다. 그가 말했다. 훌륭하신 몸주인과 형제 여러분, 나는 오늘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공격받고 전면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 미리 알고 대비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돈 많은 조직들이 우리를 괴멸시키기 위해 뭉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핑커튼 탐정사무소에 버디 에드워즈라는 자가 이곳에 내려와 우리를 교수대나 중재인 깜빵에 보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공작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나는 긴급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의장이었다. 맥모도 형제, 증거는 있는가? 그는 물었다. 증거는 이 편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맥모도는 말했다. 그는 문제의 구절을 큰 소리로 읽었다. 나의 명예를 위해 이 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고 이것을 여러분의 손에 넘길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편지 속에 우리 조직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점을 보증합니다. 나는 내게 전달된 그대로 사건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의장, 나도 한마디 하겠소이다. 나이든 형제들 중 하나가 말했다. 나도 버디 에드워즈라는 자에 대해 들은 적이 있소. 그 자는 핑커튼의 조직에서 제일 능력이 있는 자라고 합디다. 누구 그 자를 본 사람은 없나? 맥긴티가 물었다. 저요. 맥모도가 말했다.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나는 그자가 우리의 소나기에 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맥모도는 만면에 득이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가 신속하고 현명하게 행동한다면 이 일을 조기에 봉합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이 나를 믿고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나? 그자가 우리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의원님은 지금 우리 모두가 의원님과 똑같은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자는 자본가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에서 돈으로 매수될 형제가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자는 우리의 비밀을 손에 넣을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 손에 넣었는지도 모르지요. 확실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자가 영원히 이곳을 못 떠나게 하는 거지. 볼두인이 말했다. 맥모도는 고개를 끄덕였다. 볼두인 형제, 거 좋은 말이오. 그는 말했다. 형제와 나는 다른 점도 많이 있지만 오늘 밤에는 옳은 말을 해주었소. 그런데 그자는 어디에 있지? 어디 가면 그자를 볼 수 있는가 말이다. 훌륭하신 몸주인님. 맥모도는 열성적으로 말했다. 나는 우리 지부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를 모두가 다 있는 자리에서 토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여기 있는 형제들을 의심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혹시 우리가 한 얘기가 한마디라도 그자의 귀에 흘러 들어가는 날이면 그자를 사로잡을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겁니다. 의장님, 나는 믿음직한 사람들을 뽑아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 생각에는 의장님과 여기 있는 볼두인 형제 외에 5 형제를 더 선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내 견해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제안은 즉각 받아들여졌고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의장과 볼두인 외에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비서 해러웨이, 잔인한 젊은 살인자 호랑이 코맥, 재무부장 카터,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는 윌라비 형제가 뽑혔다. 을에 뒤따르는 지부의 술잔치는 시들하게 끝나고 말았다. 단원들의 마음속에 구름이 끼었기 때문이다. 지부의 많은 단원들은 처음으로 법의 복수라는 구름이 오랫동안 청명하기만 했던 하늘에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타인에게 공포심을 안겨주는 것이 이들의 안정된 생활의 일부가 되어왔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자 이들은 더욱 놀란 것처럼 보였다. 단원들은 일찌감치 자리를 떠서 지도자들이 회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맥모도, 어서 말해보게. 위원들만 남자 맥긴티가 말했다. 7 사람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아까 버디 에드워즈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맥모도는 설명했다. 그자가 실명으로 여기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그자는 용감하지만 미친놈은 아니니까요. 그자는 스티브 윌슨이라는 이름으로 홉슨 패치에 살고 있습니다. 자네는 그걸 어찌 아나? 왜냐하면 그자와 우연히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나는 전혀 그런 줄 몰랐고 또 이 편지만 아니었으면 그때 일을 다시 기억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자가 확실합니다. 나는 어느 수요일에 기차를 탔다가 그자를 만났습니다. 정말 신기한 우연이었죠. 그자는 자기가 기자라고 하더군요. 그때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자는 뉴욕에 무슨 신문에 낼 거라고 하면서 스카우러들에 대해, 그리고 제가 무도한 행위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캐물었죠. 그자는 뭐라도 하나 알아내기 위해 별의별 질문을 다 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자가 그러더군요. 돈을 주겠소. 그것도 많이. 우리 편집자를 만족시켜 줄 만한 정보를 준다면 말이오. 나는 그자의 구미에 맞을 법한 얘기를 지어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자는 내가 준 정보에 대한 대가로 $20짜리를 건네더군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모두 물어다 준다면 그 10배를 주겠소. 그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무슨 얘기를 했나? 꾸며낼 수 있는 얘기는 뭐든지 다. 그자가 신문 기자가 아니라는 건 어떻게 알았지? 그게 말입니다. 그자는 홉슨 패치에서 내렸고 저도 거기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우연히 전신국에 들어갔는데 그자가 거기서 나오고 있었죠. 이걸 좀 보십시오. 그자가 나가자 전신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런 것에는 요금을 2배로 물려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되겠소이다 라고 말해주었죠. 그자는 꼭 무슨 중국 글씨 같은 것을 종이에 빽빽히 적어 놓았더군요. 저분은 매일같이 이런 것을 한 장씩 발송한답니다. 직원이 말했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신문에 무슨 특종 기사라도 싣나 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까봐 무서운 거 아니겠소. 나도 그 전신국 직원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젠장, 자네 말이 옳은 것 같군. 맥긴티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 당장 쫓아가서 없애버리는 게 어떨까요? 누군가 제안했다. 어이쏘, 한시라도 빨리 해치웁시다. 그자가 어디 있는지 안다면 나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겠소이다. 맥모도는 말했다. 그자는 홉슨 패치에 살고 있지만 그자의 집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의견을 받아주기만 한다면야. 그게 뭔가? 나는 내일 아침 패치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전신국 직원을 통해 그자를 찾아낼 겁니다. 전신국 직원이라면 그자의 주소를 알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그자를 만나서 내가 자유인단 단원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면 조직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겠습니다. 그자는 낚싯바늘을 덥석 물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자에게 우리 집에 내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오라고 하는 거죠. 그자는 그 말이 상식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밤 10시에 우리 집에 오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거라고 말하면 그자는 깜빡 속아 넘어갈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계획은 알아서 세우십시오. 맥나마라 과부의 집은 외진 곳에 있습니다. 부인은 사람됨이 충직한 데다가 귀가 깜깜 절벽이죠. 그 집에는 나와 스켈런뿐입니다. 그자가 오겠다고 약속하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7분 모두가 9시까지 우리 집에 와서 기다리는 겁니다. 우린 그자를 사로잡을 겁니다. 만약 그자가 살아나간다면 그자는 평생 동안 버디 에드워즈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에 대해 떠들고 다닐 수 있을걸요. 내 장담하지만 핑커튼 탐정사무소에는 반드시 빈자리가 생길 걸세. 맥모도 그럼 그렇게 하기로 하지. 우린 9시까지 자네 집에 가겠네. 자네가 일단 그자를 집 안에 들여보낸 뒤에 문을 잠그면 나머지 일은 우리가 책임지도록 하지. 유니크 보이스. 버디 에드워즈의 덫. 맥모도가 말했듯이 그의 하숙집은 외진 곳에 있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엔 안성맞춤이었다. 그것은 도시의 변두리에 있었고 길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음모가들은 간단하게 목표로 삼은 인물을 불러내서 총알 세례를 퍼부었을 것이다. 그것은 과거에 수도 없이 반복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상자가 조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본부로 어떤 내용을 전송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했다. 이미 때가 늦어서 그자가 임무를 완수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짓을 한 사내에게 적어도 안갚음을 해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버디 에드워즈가 아주 핵심적인 비밀은 모르고 있을 거라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자가 맥모도가 말해준 것 같은 그런 엉터리 정보를 힘들게 적어서 전송한 것은 그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다. 어쨌든 이제는 그 모든 것에 대해 그자의 입으로 직접 듣게 될 터였다. 일단 스카우러의 소나기에 들어오면 버디 에드워즈는 입을 열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이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증인을 다루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맥모도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홉슨 패치로 출발했다. 그날 아침 경찰은 그에게 각별히 관심이 있는 듯했다. 시카고에서부터 그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던 마빈 경감은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던 맥모도에게 다가가 말을 붙이기까지 했다. 맥모도는 차갑게 등을 돌리고 경감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거부했다. 맥모도는 그날 오후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 유니언 하우스로 맥긴티를 만나러 갔다. 그자가 오기로 했습니다.
맥모도는 말했다. 잘했네. 맥긴티는 말했다. 거인은 셔츠바람이었는데 품이 넉넉한 조끼 위로 체인과 인장이 비스듬히 반짝거렸다. 턱수염 아래쪽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주류 판매와 정치를 통해 대장은 권력뿐 아니라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다. 따라서 지난밤 이후로 눈앞에 아른거리는 감옥과 교수대의 모습은 그에게 더욱 끔찍한 것으로 비쳤다. 어때? 그자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가? 대장은 불안한 듯 물었다. 맥모도는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자가 여기 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적어도 6주는 됐죠. 저는 그자가 채굴 유망 지점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여기 왔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일 그자가 그동안 철도회사에 돈을 뿌리며 우리들 사이에 파고들어 활동했다면 일정한 정보를 얻어낸 뒤에 그것을 전송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죠. 우리 지부에 그렇게 나약한 형제는 없네. 맥긴티가 외쳤다. 모두가 다 충직한 자들이야. 아, 그렇지. 저 스컹크 같은 모리스가 있구먼. 그자는 어떤가? 만약 누군가 우리를 팔아 넘겼다면 그것은 모리스임에 틀림없네. 이따가 애들 두엇을 보내 그자를 흠신 두들겨 패줘야겠군. 그자가 무슨 말을 시토할지 봐야겠어.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겠죠. 맥모도는 대답했다. 제가 모리스를 좋아했던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지는 모습을 보면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내게 한두 번 지부 문제를 상의해 온 적이 있는데 저나 의원님과는 생각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밀고자가 될 만한 부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를 애써 비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그 늑다리를 없애버리겠네. 맥긴티는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나는 올해 그자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어. 그렇다면 의원님이 가장 잘 아시겠군요. 맥모도는 대답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건 우리는 그것을 내일로 미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핑커튼 탐정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잠수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하필 오늘 경찰을 건드려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네 말이 옳군. 맥긴티는 말했다. 그리고 어차피 버디 에드워즈는 지가 어디서 정보를 얻어냈는지 시토하게 될 테니까 말일세. 그자가 낌새를 챈 것 같지는 않던가. 맥모도가 껄껄 웃었다. 저는 그자의 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자는 스카우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만 있다면 호랑이 굴에라도 따라 들어갈 태세였습니다. 저는 그자에게 돈을 받았지요. 맥모도는 지폐 한 다발을 내보이며 씩 웃었다. 제가 가진 서류를 다 보여주면 이만큼을 더 주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서류? 서류 같은 건 애당초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자에게 규약과 규정에 관한 책과 조직원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꾸며댔습니다. 그자는 우리 집에 나서기 전에 조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음. 그렇게 됐군. 맥긴티는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왜 서류를 직접 가져오지 않았는지는 묻지 않던가. 저는 그런 걸 가지고 다녔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했죠. 더구나 오늘 아침에는 대합실에서 마빈 경감이 저한테 말까지 걸었으니까요. 아, 나도 그 얘기 들었지. 맥긴티는 말했다. 그쪽 세계의 거물이 자네한테 접근하고 있는 것 같군. 일이 정리가 되면 그자를 안 쓰는 수직갱 속으로 밀어버려야겠어. 하지만 우리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 버디 에드워즈가 홉슨 패치에 살고 있는 것과 오늘 자네가 그를 찾아갔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네. 맥모도는 어깨를 들썩했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한다면 저쪽에서는 절대로 그자가 살해당했다는 걸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는 말했다. 해진 뒤에 그자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자가 우리 집에 나가는 것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할 거고요. 의원님,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어두십시오. 우선 제 계획을 얘기할 테니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먼저 7분 모두가 시간 맞춰 오십시오.
예, 그자는 10시에 옵니다. 그자가 3번 노크하면 제가 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자를 집 안에 들여놓고 문을 잠그겠습니다. 그러면 그자는 우리 손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거 참 쉽고 간단하구먼. 예, 하지만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죠. 그자는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다가 단단히 무장하고 있죠. 제가 그자를 멋지게 속여 넘겼다 해도 그자는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자는 집에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7사람이 모여있는 방으로 곧장 데려간다면 10중 8구 총격전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군. 그리고 총소리가 나면 시내에 경찰이랑 경찰은 죄다 모여들겠죠. 자네 말이 옳은 것 같군.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분 모두가 큰 방에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지난번에 의원님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방 말입니다. 그자가 오면 저는 그자를 현관 옆에 응접실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갖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일이 어떻게 됐는지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그자에게 가짜 서류를 갖다 줍니다. 그자가 서류를 읽는 동안 저는 그자에게 덤벼들어 무기를 움켜쥐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면 큰 방에서 지체하지 말고 달려오십시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자도 나만큼이나 건장한 사내가 되나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다들 올 때까지 그자를 붙들고 있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거참 좋은 방법이군. 맥긴티가 말했다. 지부가 자네에게 이 빚을 갚아줄 날이 있을 걸세. 내가 몸주인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날, 내 후임으로 자네를 추천해주지. 아닙니다, 의원님. 저는 겨우 신입자일 뿐인데요. 맥모도가 말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 대단한 인간의 칭찬을 듣고 어떤 기분이 되었는지가 쓰여져 있었다. 맥모도는 집에 돌아가서 앞으로 다가올 피비린내 나는 저녁 시간을 준비했다. 먼저 그는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를 닫고 기름치고 장전해 두었다. 그런 다음 탐정을 가둬놓을 방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넓은 방이었다. 방 중앙에는 기다란 전나무 탁자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큰 난로가 있었다. 두 방향으로 창문이 나 있었는데 이 창문들에는 덧문이 달려있지 않고 가벼운 커튼이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맥모도는 창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는 틀림없이 비밀스러운 모임을 갖기에는 이 방이 너무 외부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 그러한 단점을 조금 보완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동료 하숙인과 그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스켈러는 스카우러이긴 하지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는 자그마한 사나이였다. 그는 너무 심약해서 동지들에게 맞서지는 못했지만 가끔 조직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테러에 협조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심한 두려움을 느꼈다. 맥모도는 그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했다. 마이크 스켈런, 내가 당신이라면 하룻밤 멀리 피신해 있을 거요. 밤중에 여기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벌어질 테니까 말이오. 여보게 맥. 스켈런은 대답했다. 나한테 모자라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담력일세. 내가 저 너머에 있는 광산에서 현장 감독 던이 죽어 넘어지는 광경을 목도했을 때 제정신이 아니었지. 나는 자네나 맥긴티처럼 그런 일에 익숙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네. 만약 지부에서 별다른 말이 없다면 자네의 충고를 따르기로 하겠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집을 나가 있기로 하지. 사내들이 예정한 시간에 도착했다. 이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잘 차려입은 존경받는 시민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얼굴을 잘 살펴본 사람이라면 그 꾹 담은 입술과 냉혹한 눈초리를 보고 버디 에드워즈에게는 거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기 모인 사내들은 모두 10여 차례 이상 손을 피로 물들여 본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양을 도살하는 것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다. 물론 외모에서나 쌓은 악업에서나 으뜸 가는 것은 무섭기 짝이 없는 대장이었다. 비서 헤로웨이는 야위고 냉혹해 보이는 사나이로 길고 말라빠진 목에 팔다리가 신경질적으로 경련을 일으켰지만 조직의 재정에 관해선 청렴하고 충직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정함이나 정직함 같은 건 애당초 없었다.
재무부장 카터는 다소 음산한 얼굴에 피부가 노란 양피지 같은 중년의 사나이였다. 그는 뛰어난 조직가였고 거의 모든 불법 행위에 관한 자세한 계획이 그의 음모가적인 두뇌에서 튀어나왔다. 키가 큰 윌라비 형제는 행동가였고 비장한 얼굴에 유연한 몸을 가진 젊은이들이었다. 반면 윌라비 형제의 친구 호랑이 코맥은 건장하고 우물한 청년으로 그 광포한 기질 때문에 자신의 동지들로부터도 두려움을 사는 인물이었다. 바로 이들이 그날 밤 핑커튼에서 나온 탐정을 살해하기 위해 맥모도의 지붕 아래 모인 면면들이었다. 주인이 탁자 위에 위스키를 가져다 놓자 대사를 앞둔 이들은 급하게 술을 들이켰다. 보이두인과 코맥은 꽤 취했는데 술은 이들의 광포한 기질을 고스란히 밖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코맥은 난로에 두 손을 갖다 댔다가 얼른 뗐다. 밤에는 아직도 추웠기 때문에 난로에는 불이 붙어 있었다. 헤헤, 이 정도면 됐군. 코맥은 욕설을 내뱉으며 말했다. 그래. 그의 말뜻을 알아채고 보이두인이 말했다. 놈을 그 난로에 붙여놓으면 술술 불어버릴 거야. 우리는 그자에게 겁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을 털어놓게 해야 하오. 맥모도는 말했다. 그는 무쇠 같은 신경의 소유자였다. 일의 성패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는데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냉정하고 태연자약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놈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자네뿐이네. 대장은 만족스럽게 말했다. 자네가 그자의 목덜미에 손을 갖다 댈 때까지 그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야. 그런데 이 집 창문에 덧문이 없다니 유감천만이로군. 맥모도는 창문마다 다니면서 커튼을 꼭꼭 여몄다. 이제는 아무도 집안을 엿보지 못할 겁니다. 이제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어쩌면 그자가 안 올지도 몰라. 위험의 냄새를 맡았을지도 모르고. 비서가 말했다. 그자는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맥모도는 대답했다. 여러분이 그자를 기다리는 만큼 그자는 여기에 오고 싶어 할 겁니다. 잠깐! 모두들 제자리에서 석고상처럼 굳어버렸다. 일부는 잔을 입가로 가져가다 그대로 동작을 멈추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3번 크게 울렸다. 쉿! 맥모도는 조심하라는 의미로 손을 들어 올렸다. 그는 득이에 찬 눈으로 좌정을 둘러보더니 몸에 숨긴 무기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살고 싶거든 조용히 하십시오. 맥모도는 속삭이듯 말하고 방을 나간 다음 살그머니 문을 닫았다. 살인자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렸다. 이들은 동지가 복도를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를 세었다. 인사말을 주고받는 듯 몇 마디 말소리가 들렸다. 손님이 집 안으로 들어온 듯 했다. 집 안에서 생소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현관문을 쾅 닫는 소리와 함께 열쇠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먹이가 꼼짝없이 덫에 걸린 것이다. 호랑이 코맥이 오싹한 웃음을 터뜨리자 대장 맥긴티는 소뚜껑만한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았다. 조용히 해! 바보 같으니! 그는 낮게 속삭였다. 일을 망치려는 거냐? 옆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이야기 소리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듯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맥모도가 나타났다. 그는 손가락을 세워 입술에 갖다 댔다. 맥모도는 탁자 끄트머리에 서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에게 어떤 미묘한 변화가 보였다. 그는 대사를 목전에 둔 사람의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눈은 안경 뒤에서 격렬한 흥분으로 빛났다. 그는 명백히 여기 모인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사내들은 열띤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야릇한 시선으로 한 사람씩 쳐다보았다. 이봐! 마침내 대장 맥긴티가 부르짖었다. 그자가 여기 있는 거 맞지? 버디 에드워즈 말일세. 그렇다. 맥모도는 느릿느릿 대답했다. 버디 에드워즈는 여기 있다. 내가 바로 버디 에드워즈다. 그 짧은 말이 떨어지고 10여 초가 흘렀다.
그 사이에 방은 텅 빈 듯 했고 한없이 침묵만이 흘렀다. 난로 위에 얹어놓은 주전자에서 물이 끓으며 삑 하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날카롭게 고막을 때렸다. 7 사내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너무도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압도하고 서 있는 사내를 멍하니 올려다볼 뿐이었다. 갑자기 유리창이 흔들리는 소리가 나며 커튼이 고리에서 떨어져 나가더니 창문마다 반짝거리는 소총이 빽빽히 숲을 이루었다. 대장 맥긴티는 이것을 보고 상처 입은 곰처럼 포효하더니 반쯤 열린 문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총구였다. 광산 경찰대 마빈 경감의 엄격한 푸른 눈이 리볼버의 조준기 뒤에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장은 주춤주춤 물러서더니 자기 자리에 도로 주저앉았다. 의원, 거기 가만히 앉아있는 게 나을 거다. 이들이 맹모도로 알고 있던 사내가 말했다. 그리고 너, 볼두인, 권총에서 손을 떼라. 감히 누굴 속이려고. 좋아, 됐다. 지금 무장 경관 40명이 이 집을 포위하고 있다. 그러니 누구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쯤은 알겠지? 마빈, 이자들의 권총을 압수하시오. 소총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사내들은 무장 해제되었다. 이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음산한 얼굴로 얌전히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헤어지기 전에 한마디 하려고 한다. 덫을 놓은 사내가 말했다. 법정의 증언대에 설 때까지 너희들을 다시 만날 이 일은 없을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너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려고 한다. 지금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다. 나는 이제야 나에 대해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핑커튼 탐정사무소의 버디 에드워즈다. 나는 너희 깡패 집단을 깨부수기 위해 선발되었다. 나는 대단히 어렵고 위험한 게임을 해왔다. 내 주변에서는 단 한 사람도 나와 아무리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오직 여기 있는 마빈 경감과 내게 일을 시킨 사람들만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났다. 고맙게도 나는 승리했다. 창백하게 굳은 7개의 얼굴들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증오의 불길이 타고 있었다. 그는 그 무한한 복수심을 읽어냈다. 너희들은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글쎄, 그것은 하늘의 뜻에 맡기겠다. 어쨌든 너희들 중에선 다시는 세상 구경을 하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감옥 구경을 할 자들은 너희들 말고도 60명이 더 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내가 처음에 이 일을 맡게 되었을 때 나는 세상에 이런 조직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게 헛소문일 거라고, 내가 그걸 증명해내고 말겠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 조직이 자유인단과 관계 있다고 했고 나는 시카고에 가서 그곳 지부에 가입했다. 그런 뒤에 그것이 헛소문일 거라는 생각은 더욱 굳어졌다. 왜냐하면 시카고의 자유인단은 사회에 해를 끼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이다. 그래도 임무는 임무이기 때문에 나는 이 탄광 골짜기로 왔다. 이곳에 도착해서 나는 내 생각이 틀렸고 그것이 싸구려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여기 머물러 일을 시작했다. 나는 시카고에서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그리고 평생 단돈 1달러도 위조한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돈은 다른 것과 똑같은 진짜였고 결단코 나는 돈을 물쓰듯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너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고 나는 경찰에 쫓기고 있는 척했다.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척척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지옥 같은 조직에 가입했고 너희들의 자문역을 맡았다. 혹자들은 내가 너희들만큼 나쁘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너희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 하지만 진실은 어떠한가? 내가 가입한 날 밤 너희들은 스탠저 노인을 구타했다. 시간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분에게 경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볼두인, 나는 네 손을 잡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너는 그분을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내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언을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했던 것은 내가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제대로 몰랐던 까닭에 던과 맨지스를 구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을 살해한 자들은 교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나는 체스터 윌콕스에게 미리 경고했고, 그래서 내가 그의 집을 폭파했을 때 그와 식솔들은 이미 피신한 상태였다. 내가 막을 수 없었던 범죄들도 많았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목표로 삼은 인물이 다른 길을 통해 집에 갔다거나 그 집에 가보니 그가 시내에 내려가 있었다거나 또는 목표물이 밖에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집안에 머물러 있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떠오를 것이다. 그게 다 나의 작품인 줄 알아라. 이 천벌받을 배신자놈아. 맥긴티가 이를 악물고 씹어 뱉듯 말했다. 좋다, 맥긴티. 그래서 속이 시원해진다면 날 욕해도 좋아. 너와 너희 족속들은 신과 이 고장 사람들의 적이었다. 네 마수에 붙들린 가련한 주민들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개입해야 했다. 방법은 단 하나였고 나는 그렇게 했다. 너는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지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초열 지옥에 내려온 구원의 천사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그 일을 하면서 석 달을 보냈다. 하지만 워싱턴에 있는 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작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모든 범죄자의 모든 비밀이 소나기에 들어올 때까지 여기 머물러 있어야 했다. 기밀이 누설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나는 좀 더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상을 눈치채게 해줄 만한 편지 한 통이 이곳으로 날아왔다. 그래서 나는 행동에 돌입해야 했다.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얘기해두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 계곡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 생각하며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마빈. 더 이상 당신을 붙잡아두지 않겠소. 이 자들을 데려가시오. 얘기할 것이 조금 더 있다. 스켈러는 밀봉한 편지 한 통을 에티 셰프터 집에 가져다 놓았다. 스켈러는 다 안다는 듯 웃음 띤 얼굴로 눈을 찡긋하며 그 임무를 받아들였다. 다음날 아침 이른 시간에 아리따운 여성이 얼굴을 가린 남자와 함께 철도 회사에서 보내온 특별 열차를 탔다. 열차는 어느 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위험한 땅을 벗어나 빠르게 내달렸다. 에티와 그녀의 연인이 공포의 계곡에 발을 붙인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열흘 뒤 두 사람은 시카고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의 증인이 된 것은 제이콥 셰프터 노인이었다. 스카우러들에 대한 재판은 법의 수호자가 위협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그 이 땅이 준동하는 지역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열렸다. 이들은 헛되이 저항했다. 이들은 조직의 돈, 지역 전체에서 공갈과 협박으로 짜낸 돈을 물쓰듯 하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일이었다. 이들의 생활, 조직, 범죄 행위를 낱낱이 꿰차고 있는 한 사나이의 냉정하고 명확한 진술 앞에서 이들을 옹호하는 자들의 계책은 무력해졌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조직은 결국 와해되고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골짜기를 뒤덮은 구름은 깨끗이 거쳐버리고 말았다. 맥긴티는 교수대 위에서 최후를 맞았다.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는 애처롭게 울부짖으며 목숨을 구걸했다. 핵심 단원들 8명이 그와 같은 운명을 맞았다. 50몇 명의 단원들은 다양한 수준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버디 에드워즈는 임무를 완수했다. 그러나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게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예를 들면 테드 볼드윈은 교수형을 면했다. 윌라비 형제도 마찬가지였다. 폭력단의 가장 흉포한 조직원 몇도 교수형을 면했다. 10년 동안 이들은 세상에서 격리돼 있었다. 그런 뒤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이들을 잘 아는 에드워즈는 자신의 평화로운 생활은 끝났다고 확신했다. 이들은 동지들에 대한 복수로서 버디 에드워즈의 피를 보고야 말겠노라고 굳게 맹세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그는 시카고에서부터 쫓겼다. 죽을 뻔한 고비를 2번 넘기자 다음번에는 절대로 무사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시카고에서 그는 이름을 바꾼 다음 캘리포니아로 갔다.
한동안 그의 삶을 비춰주었던 빛이 꺼진 것은 바로 그곳 캘리포니아에서였다. 에티 에드워즈가 죽은 것이다. 다시 한번 그는 죽을 뻔했고 다시 한번 그는 성을 더글라스로 바꾼 뒤 어느 외진 협곡에 들어가 일했다. 그 협곡에서 그는 바커라는 이름의 영국인 동업자와 함께 큰 재산을 모았다. 사냥개들이 뒤를 쫓고 있다는 경고가 다시 한번 날아들었고 그는 아슬아슬하게 영국으로 피신했다. 그리고 런던에서 훌륭한 짝을 만나 재혼한 존 더글라스는 시골 신사로 서섹스에서 5년간 살았다. 그리고 서섹스에서의 생활은 우리가 이미 본 것과 같은 이상한 사건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에필로그. 경찰 심판은 끝나고 존 더글라스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회부되었다. 사계 법원에서 더글라스는 정당 방위를 인정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남편과 함께 영국을 떠나셔야 합니다. 홈즈는 더글라스 부인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영국에는 지금껏 남편을 추적하던 일당보다 더 위험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한 남편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2달이 흘러갔고 그 사건은 점점 우리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함에 이상한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홈즈 선생. 수수께끼의 편지에는 이 한 줄뿐이었다. 제목도 서명도 없었다. 나는 기묘한 편지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지만 홈즈는 뜻밖의 심각했다. 왓슨, 악마의 소행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얼굴을 찌푸린 채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그런데 지난밤 늦게 하숙집 여주인 허드슨 부인이 어떤 신사가 홈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전가를 가지고 올라왔다. 대단히 중요한 일 때문이라고 했다. 부인의 뒤를 바짝 따라온 것은 영주관의 친구인 세실 바커였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다. 홈즈 선생,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소이다. 정말 끔찍한 소식이요. 그는 말했다. 나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선생은 전보를 받지 못했을 텐데요. 누가 전보를 받은 뒤 내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가엾은 더글라스의 소식이요. 사람들은 그가 에드워즈라고 하지요. 하지만 내겐 언제까지나 베니토 협곡에 잭 더글라스로 남아있을 거요. 먼저 말했다시피 더글라스 부부는 3주 전에 팔미라 호를 타고 남아프리카로 떠났소. 그랬지요. 배는 지난밤에 케이프타운에 도착했소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더글라스 부인에게서 이런 정보를 받았소. 세인트 헬레나에서 잭은 강풍 속에서 갑판 너머로 추락했습니다. 사고의 경위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비 더글라스. 참,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홈즈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나는 그 사건이 교묘하게 연출된 사건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게 사고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오? 절대로. 그는 살해당한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외다. 그 벼락맞을 스카우러들, 복수심으로 똘똘 뭉친 그 저주받을 범죄자 집단이. 아니, 그게 아닙니다. 홈즈가 말했다. 여기에는 거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톱으로 잘라낸 엽총이나 유견발 권총을 가지고 서투르게 처리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붓질만 보고도 거장의 솜씨를 분간해낼 수 있죠. 나는 이 사건에서 모리어티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이 아니라 런던의 범죄자가 저지른 것입니다. 하지만 동기가 없지 않소. 이번 사건은 어떤 일을 하건 결코 실패하지 않음으로써 대단히 독특한 지위에 오르게 된 어떤 자가 저지른 일입니다. 그러한 신화 때문이라도 그 자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두뇌와 거대한 조직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에 집중되었죠. 그것은 거대한 해머로 호두 하나를 내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정력의 낭비지요. 하지만 그 한 알의 호두는 아주 효과적으로 으스러졌습니다. 도대체 그자가 더글라스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는 우리에게 배달된 그 외마디 편지가 그자의 부하가 보낸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미국인들은 모리어티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범죄 세계의 거물급 상담자와 협력하기로 했죠. 외국인 범죄자들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들의 공동의 표적이 된 인물의 운명은 정해진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인들은 목표물의 소재를 찾아내기 위해 모리어티의 조직을 이용하는 데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지시해 주었겠죠. 그러나 모리어티는 신문에서 행동대원이 대상자를 제거하는 데 실패했다는 기사를 보자 거장의 솜씨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나는 벌스톤 영주관에서 더글라스 씨에게 앞으로 과거보다 더 큰 위험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 말이 맞죠? 바커는 어찌해볼 도리 없는 분노의 주먹을 쥐고 자신의 머리를 쿵쿵 쥐어박았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거요. 대체 이 악마의 제어함과 상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요. 그런 건 아닙니다. 홈즈는 말했다. 그의 눈은 먼 미래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자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홈즈는 여전히 이글거리는 눈으로 장막 속을 꿰뚫어 보려 애썼다.